서쪽에서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30, 9년 독일의 폴란드 침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중국 및 다른 아시아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실 1937년 7월 7일 제2차 중일전쟁의 발발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 초 현대 세계는 세계 무대에서 유럽 제국주의 강국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국이 아시아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국지적인 힘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제국의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아시아와 태평양에 영향력을 남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치러진 러일 전쟁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소시마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러시아 해군을 무찌르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로 아시아의 강국이 이제 군사 및 외교 문제에서 상위 선수가 됨을 첫 번째 세계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은 물론 또한 일본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제프리 리거는 이 기간 동안 이 자신감이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 끼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인용: 세계 강대국 중 하나를 이긴 승리는 일부 일본군 인사들에게 더 많고 더 크고 더 나은 배들이 있다면 태평양 전체에서 비슷한 승리가 거둘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아마 일본 해군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조차도 말이다. 따라서 스시마의 승리는 아시아의 오래된 백인 제국들과의 전쟁의 길로 일본을 이끈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일본 문화는 민족주의와 군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도중 제국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행동에 이어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해군력을 포함했다. 그러나 전쟁 후의 군비 제한은 서양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일본이 그녀의 운명을 이루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도쿄에서 봤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반감과 편집증을 일으켰다. 1931년 1월에 일본군은 일본이 소유한 철도 라인에 테러 공격을 가짜로 연출한 후 동남 중국의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이 침공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은 그들의 힘을 확장하면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1937년에 중국인과 만주를 점령한 일본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양측은 전면전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병력들은 또한 소비에트 연방과의 충돌에 돌입하였고 이러한 충돌로 인해 일본 병력들과 그들의 지휘관들은 싸움의 경험을 풍부하게 쌓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들이 12월 7일 1941년에 진행된 진주만 공격 이후 연합국에게 결국 돌려치울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의 전사들. 에피소드에서는 우리는 일본 제국에서 가장 능숙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전사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본 병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본은 다른 주요 해군 국가들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잠수함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태평양 전장의 굉장한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의 잠수함들은 종종 장거리 순찰을 위해 멀리 넓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은 순양 잠수함의 힘을 구축하였습니다. 일본의 순양 잠수함들은 작전에 필요한 연료와 물자 운반을 위해 미국 및 유럽의 잠수함들을 능가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B1 유형 잠수함은 독일 해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타입 7 유보트의 3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이러한 수중 괴물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전쟁 중 최고의 어뢰였습니다. 타입 95. 어뢰에는 연합군이 롱랜스라고 부르던 타입 93를 기반으로 하되 해저 사용에 적응시킨 것이었습니다. 타입 95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뢰였으며 시속 88km 이상의 속도를 내어 매우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쟁 초반에 일본의 잠수함들은 대담한 움직임으로 미국 해안을 포격하였습니다. 공격으로 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은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병력과 자원을 향후 공격에 대비한 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잠수함이 전쟁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주범이 될 것입니다. 그 잠수함의 선장은 모기츠라 하시모토였습니다. 하시모토는 교토의 대가족에 태어나 신도사제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는 일본 해군 학교에 참석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것은 20년대 에 새로이 군사화된 일본에서 그의 인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1927년에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4년 후 졸업했습니다. 1934년 그는 일본 잠수함 부대에 자원 입대했다. 진주만 공격 도중 하시모토는 IE-14 잠수함에 서무를 하였고, 이 잠수함은 원래 공격에 참여하려고 하였던 소형 잠수함들을 발사하였습니다. 진주만 이후 그는 자신의 잠수함 지휘를 위한 훈련을 받으러 귀향했다. 일본 근해에서 소형 잠수함을 지휘한 후 그는 새로운 전술과 무기의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였고, 잠시 동안 I-158을 지휘한 후 완성이 가까워진 I-58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건설 중에 선박은 한 번에 4개의 카톤 자살 어뢰를 발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하시모토와 I-58은 1944년 12월부터 전쟁 종전까지 많은 카덴스를 발사했지만 조작자들을 잃으며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합군의 공군력이 압도적이었고, 때때로 I-58은 거의 끊임없는 공습 아래에 있었습니다. 항구에 있을 때 이 잠수함은 보잉 B-19 슈퍼포트리스의 공습 중에 폭탄이 위치 근처의 바다에 떨어짐으로써 파괴에서 좁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29일 저녁 I-58은 팔라우 제도 북쪽 약 420km 지점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약 2300시간 후에 항해장교 타나카 중위는 동쪽에서 접근해오는 예상 속도가 12노트인 배를 발견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위치와 일본 해상편대의 전멸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것이 미국의 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목표를 잘못해 아이다호 클래스 전함으로 파악했지만 실제로는 전날 괌에서 출발한 중순양함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인디아애나폴리스였습니다. 인디아애나폴리스는 최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의 핵심 부품과 핵재를 전달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본 잠수함 공격을 피하기 위한 지그재그 항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일본 잠수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 하시모토는 I-58을 잠수시키고 밤 11시 26분에 서브마린은 2초 강력으로 6개의 95형 어뢰를 발사하였습니다. 하시모토는 밤 11시 35분 I-58의 망원경으로 순양함 스타보드 쪽에 같은 간격으로 2차례 적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가 정지하고 우현으로 기울었다. 하시모토는 재공격을 결정했지만 다음 어로의 장전 중 인디애나폴리스는 뒤집혀 가라앉았다. 하시모토는 재충전이 필요해 수면 위로 올라와 고속으로 북쪽으로 향했고 곧 미국 구조대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탑승한 1195명의 선원 중 약 300명, 이 인디애나폴리스와 함께 가라앉았고 추가로 890명, 이 노출, 탈수, 상호 공격의 결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생존자들이 4일 후에 구조되기 전까지 말이죠. 인디애나폴리스의 침몰은 미국 해군 역사에서 단일 선박에서의 가장 큰 해상 생명 손실을 초래하였고 일본 잠수함의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시모토와 I-58은 전쟁 말기 몇 차례 카톤 공격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이 잠수함은 1년 뒤 미국인들에 의해 침몰되었다. 일본 항복 후 하시모토는 무장이 해제된 유명 구축함 유키카제의 지휘를 맡았고 이 배는 해외 잔류 일본군 송환에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12월에 그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선장인 찰스 비의 군사법원에 증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맥베이에게 배 손실에 대해 증언했다. 하시모토가 미국의 배가 지그재그로 이동하더라도 성공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맥베이는 부주의로 인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곧바로 하시모토는 민간 화물선 선장이 되었지만
다른 배와의 충돌로 인해 사임하게 되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신도 사제가 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하시모토는 펄하버에서 인디애나폴리스 생존자들을 만나 통역을 통해 말했다. 제가 원인이 된 당신들 선박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생존자 자일스 맥코이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하시모토는 생존자들과 함께 맥베이에게 무죄를 선고받도록 노력했고 그는 2001년 10월 30일 하시모토가 91세로 돌아가신 후 5일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주만 공격 이전에 미국과 영국의 사령관들은 대부분 일본 조종사들의 능력을 경시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종사들은 중국에 맞서 성공했지만 중국은 구식 기종을 운용했고 훈련이 부족했다. 따라서 뜻밖의 공격 후 몇 주 뒤 연합군 전투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자 연합군 사령관들은 충격과 당황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미쓰비시 A6미터 제로 전투기였는데 이는 1941년 말에 사용된 많은 미국 비행기들에 비해 뛰어난 민첩성과 속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비행기의 비밀을 앓고 싶어 절박했고 성능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추락한 비행기를 수거하려고 특별 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결과는 큰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스문 비행기 경량화를 위해 장갑 보호를 희생했고 이로 인해 높은 성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특성을 배우고 새로운 전술과 나중에는 제로 전투기와 맞서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우수한 F6, F 헬켓과 같은 새로운 비행기가 등장하여 동맹국들을 위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의 손실이 늘어나면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망했고 새로운 조종사들은 훈련을 서두르게 되어 동맹국에 대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운명이 바뀐 이 시기를 살아남은 일본의 에이스 중 한 명인 아이와모토 테츠조는 일본 공식 최고 점수를 기록한 에이스가 될 것이다. 1916년 6월 15일에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아이와모토 테츠조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농업학교에 다니고 식물학과 낚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4년에 졸업한 후 그는 부모님의 대학 진학 희망을 거부하고 대신 제국 일본 해군의 공군 입학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였고 결국 1936년 12월에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1938년 공중전 첨단 훈련을 받고 중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1938년 2월 26일 그의 비행대는 해군 폭격기 편대를 호위하던 중 소련제 A-15와 I-16 전투기를 조종하는 중국 파일럿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후 전투에서 이야모토는 적기 3대를 격추했고 1대는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일본에 돌아올 때까지 그는 14번의 격추를 달성해 이 충돌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린 파일럿이 되었다. 일본에서 지도자로 근무한 후 그는 강력한 제로에서 전투기 보호를 위해 진주만 공격을 위한 함대에 재참여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초기의 미군에 대한 승리 중 하나는 PBY-5A 비행정을 격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대의 미 해군 F-4F 와일드캣 전투기를 요구한 중요한 코랄의 전투에 참가했으다. 에스엠토네디베시온 오미니레이셔. 하지만 이 전투는 일본의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의 주요 항공모함이 복구 작업을 위해 소진되어 일본 함대를 고갈시켰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측을 우세하게 하고 이것은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42년 8월 이와모토는 새로운 조종사 육성을 위해 강사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의 기술을 전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는 향후 몇 년 동안 빈번하게 전투에 복귀하였고 그의 가장 화려한 승리 중 하나는 1945년 4월 반나절의 연합군 공세에 맞서 일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B-29 슈퍼포트리스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말기 그는 일본의 무서운 카미카제 조종사 훈련을 맡게 되었다. 전쟁 후에도 그는 한동안 일본 최고 에이스로 인정받지 못했다. 히로요시 니시자와가 그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연구는 그 점수를 이와모토 씨가 이익을 보도록 기울였고 그는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80명을
더 나아가 중국에서 14명을 죽였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와모토 자신은 자신의 일기에 이를 부인하며 총 200이 대의 항공기를 요약하였지만 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혼란스럽지 않다면 공식적으로 30여 회의 승리만을 인정받은 니시자와를 위해 계속 논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파일럿들과 그들의 지휘관들이 유명하게도 그들의 주장을 과장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일본의 책임이 가장 컸습니다. 전쟁 후 패배의 수치를 감당해야 했던 많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와모토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종종 위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이 중 한 치료에서 수술이 실패했고 그로 인해 그는 1955년 5월 22일에 고작 3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마지막 말 중 일부가 나는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날고 싶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들의 동료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헌신할 준비를 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카미카제만큼 악명이 높아진 이는 없습니다. 카미카제란 단어는 대략적으로 영어로 신성한 바람으로 번역되며 일본인들에게는 그들의 황제를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는데 그들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소위 특공부대라고 불리는 비행사들이 그들의 비행기에 오르면 그들은 그들의 비행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무기가 되는 자신의 비행기의 안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된 다른 무기와는 달리 카미카제는 공격당하면 회피 조치를 취하고 적의 방어를 통과하는 방법을 해결하며 마지막으로 특정 목표를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카미카제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그들의 파괴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맞서는 연합군 병사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당신을 죽이려는 결심까지 굳게 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은 가장 강인한 선원조차도 동요시켰습니다. 카미카제는 또한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일본의 모든 영토를 위해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합군에 보냈습니다. 많은 치명적인 카미카제 공격이 있었지만 아마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일본 제국 해군의 키요시 오가와 2등 항공병이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중부의 군마현에서 1922년 10월 23일에 태어난 오가와는 대학에 다니면서 군에 입대하고 전쟁이 일본에게 반전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가와는 훈련 부대에서 졸업하고 일본 제국 해군의 306 전투 비행대에 배치된 2등 항공병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오가와는 특공대에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남성들처럼 오가와에게는 열심히 원하느냐 아니면 카미카제 공격에 참여하지 않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오가와는 세 가지 선택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페이지를 공란으로 남겨야 했다. 서양인들의 카미카제 조종사에 대한 견해는 모두가 일본이라는 이 개미집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는 개미처럼 특수부대에 기꺼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실제로 스스로 의욕을 내세웠지만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오가와와 같은 많은 신입사원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부대에 가입하고 싶다고 대답하지 않은 일부 졸업생들은 종종 상관과 동료들로부터 마음을 바꾸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겁쟁이, 불충성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수치를 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가와가 자원에서 가본게 갔는지 압박을 받아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제 카미카제였다. 1945년 5월 연합군은 일본 본토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침략이 수평선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섬 근처에 배치된 중요한 미국 항공모함 중 하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번커 힐이었습니다. 오가와는 이 배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5월 11일 아침에 일본은 미국 함대에 대한 대규모 카미카제 공격을 실시했고 그 중에 오가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세이조 야스노리 중위를 따라
둘은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에 250kg 폭탄 1개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하여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놀랍게도 항공모함 주변에 배치된 무거운 방어 병력에도 불구하고 두 카미카제 조종사들은 너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사분에 공격을 시작한 야스노리 중위는 미국선에 자신의 비행기를 부딪히기 전에 덱 위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나무 덱을 뚫고 바다로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야스노리는 최대 34대에 무장하고 연료를 가득 채운 미국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잠시 후 오가와가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폭탄을 방출했고 그것은 갑판을 부수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야스노리의 폭탄과 달리 그 폭탄은 배 위에서 터져 많은 선원과 공군을 살상했다. 오가와가 폭탄을 방출한 후 항공모함 섬 구조에 돌진하려 했으나 목표를 놓쳤다. 그럼에도 그의 폭탄은 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결국 벙커힐의 선원 352명이 사망하고 많은 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벙커힐은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고 오가와의 공격은 카미카제에게 큰 성공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살 미션을 수행할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를지는 오롯이 상상에 맡겨야 합니다. 히요시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는 우리에게 몇 가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방어적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의 한 유형인 소티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는 평온한 감정으로 고요한 구름 위를 나르며 소티를 버릴 것입니다. 나는 생도 죽음도 생각할 수 없다. 한 남자는 한 번 죽어야 하며 지금보다 더 명예스러운 날은 없다. 나를 영원한 목적에 헌신하여. 나는 출격하는 날에도 그리고 영원히 웃는 얼굴로 전선으로 갈 것이다.